two, one.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육아와 가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평촌 서울 나우병원의 안상범입니다. 지금 뒤에 주제가 나가고 있죠. 통증을 겪는 통증 전문의가 말하는 육아와 가사. 내용에는 뭐 고통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육아와 가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닥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점들이 좀 많죠. 그리고 그것이 주는 행복한 감, 만족감도 또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어떤 여러분들한테 의학적인 상식을 전달하고자 조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기소개를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의사가 되고 마취통증학과 전문의가 됐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고, 병원 앞에서 아들에게 수술복을 입혀놓고 병원에서 이제 홍보용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저하고 아들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있죠. 평촌 서울 나우병원 통증 클리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가 본업이라고 돼 있고 의협은 본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에서 일하는 시간과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아까 PD분하고 좀 약간 말씀을 했는데, 집에서 애 볼래 아니면 야근할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기 양력 중에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조금 뭐 남들처럼 평탄하게 갔다기보다는 한번 1년 쉬고 2년 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통증을 알게 된 많은 그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병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 병력입니다. 저희가 마취통증학과를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마취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혈압이 있으신지, 당뇨가 있으신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지, 다른 전신 질환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먹고 있는 약이 혈압약 먹고 있고요. 아직 당뇨는 없지만 갑상선 약도 먹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제 전신 질환으로 류마티스,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서 통증이 조금 심하게 나타날 때는 고개 돌리는 것도 힘들고, 몸통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관절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로 조금 심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조금 어떤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조금 가격이 좀 나가는 주사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일도 조금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저만의 조금 어찌 보면 다른 분들과 다른 점이 될 수도 있겠죠. 환자분들한테 제가 시술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게 시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 바늘이 찔려질 때 조금 더 요 포인트는 좀 아파요, 요거 조금 참으세요, 아니면 약물이 들어갈 때 조금 힘든 것들, 그런 경험담들을 토대로 환자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처방해 드리는 약들은 대부분 제가 다 먹어본 약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용해 본 약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접근해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제가 이제 육아랑 가사도 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가사와 육아를 이제 전담해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육아와 가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전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와 본인이 해봄으로써 그런 질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아는데, 이 단계별로 환자분들이 아픈 데가 시시각각 변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치시는 분들, 테니스 치시는 분들, 이름이 있을 정도로 팔꿈치 어디가 좀 아프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육아 가사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디가 아픈지 설명을 하는데 왜 아픈지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아와 가사가 통증 고통의 시발점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오늘의 강의 말씀드리는 거에 조금 주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요새 조금 인상적인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지금 의사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주인공 조종석 씨가 이제 나오는 아들이 있어서 이제 가사보다 육아 쪽에 조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좀 뭐랄까 연출되는 것들만 있고, 실제로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저렇게 할까? 좀 왜곡된 점들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드라마 보면 헌신적인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지만 저렇게 못 되는 거에 대해서 좀 한탄하게 되죠.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본과 때 사진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못하고 있는 제 동기들하고 저하고 사진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마취통증학과를 우여곡절 끝에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고요. 마취통증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전에는 정형외과, 운동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 의학에 있어서 정형외과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여겨지고, 그래서 마취통증학과 전에 이제 정형외과를 선택을 했었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들 보면은 굉장히 몸 좋으신 분들 많죠. 그리고 오랜 동안 수술을 버틸 수 있는 체력도 있으시고, 근데 제가 점점 학교도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고, 학교 다니면서도 늦게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도 늦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런 어떤 정형외과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마취통증학과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취통증학과가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우리가 재미난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매력에 빠져서 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마취통증학과가 나오는 그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의사 요한. 이 드라마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면은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통증이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표어들이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고통받는 이유는. 또 의사는 병을 고치지 않고 병을 앓는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본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참아요. 특히 어머님들, 그리고 육아를 하시고 가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참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과 통증을 조금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도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할 때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안경을 하나 더 썼죠.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이 납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옷이에요. 그래서 그걸 입고 오랫동안 있으면 어깨도 막 근골격계 통증이 더 심해지죠. 그리고 납장갑에 엑스레이도 쬐다 보니까 피곤도 더 노출이 많이 되고. 근데 이걸 할래, 육아랑 가사를 할래,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병원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선생님들이 그래요. 그 정도로 육아랑 가사가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팠을 때는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애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집안일을 할 수 있을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아픈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덜 아프겠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겠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허리가 뭐 아프시거나 목을 제대로 못 가누신다거나 여러 가지 관절들이 아프신데, 그래서 애를 든다든지 뭐 무거운 거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진통제를 드실 수도 있고, 조금 허리가 뻐근하거나 관절 통증이 좀 느껴지신다면 복대를 찬다든지, 이게 보조기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호전을 많이 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써놓은 제일 처음에 생활 속의 슬기로운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외래를 보실 때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파요, 뭐 목이 아파요, 손이 아파요, 뭐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꼭 물어보시는 게 집에서 밥 먹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절대 집에서 밥을 해 먹지 말고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요즘식으로 바꾸면 시켜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주면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새 가전기구들이 굉장히 잘 나온 것들이 많은데, 예전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방바닥을 물걸레질하고 닦고 뭐 그런다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뭐 로봇 청소기를 한다든지 이런 생활 속의 슬기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저 애를 키웠을 때는 젖병도 하나하나 다 그렇게 삶아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 식기세척기는 1년에 매번 나오는 걸 다 다르더라고요. 뭐 스팀 세척을 하는 것들은 거기다 이제 젖병 넣어놓으면 그냥 옛날에 삶는 것처럼 이제 되는 것처럼, 식기세척기는 조금 구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고, 잘못된 습관의 반복.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계속 앉아있는 자세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게 되면 근골격 통증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의자도 조금 높이가 조금 낮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2시간, 3시간 한다고 보면은 엄청 피곤하겠죠. 육아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자세로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뭐 하루, 이틀, 3일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통증을 유발하는 점이 되겠죠. 습관을 바꾸거나 잘못된 반복의 고리를 끊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에 많이들 찾아오세요. 집에 있는 책들을 찍어봤습니다. 무지하게 많은 책들을 다 이렇게 보고, 심지어 수학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보다 더 열심히 수학과 책을 봤던 것 같아요. 다시 공부하고. 근데 그 진리가 책 속에 있냐? 이게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듯 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제가 어떤 일반적인 의료인이 아닌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애를 보거나 육아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 많아요. 실전이죠. 무조건 실전입니다. 제가 그나마 아들을 이제 잘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카가 2명이 키웠는데, 그때 이제 형의 조카 2명이 저희 집에 같이 있었어요. 제 형하고
하고 형수님이 두 분이 이제 맞벌이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애를 봐주시면서 같은 동네 살아갖고 그러면서 너 의사니까 조금 더 잘 보지 않겠냐. 애 보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조금 견습생 스타트 하듯이 조금 그렇게 했는데 이 첫째 조카입니다. 아, 정신없어요. 예.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전엔 가사도 많이 안 했는데 가사도 하게 됩니다. 아내도 이제 맞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많이 참여를 하고 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것보다도 같이 하는 걸 더 좋아해서 같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서 본격적인 육아 스타트를 했는데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죠. 이때도 조금 제가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속도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 약들을 이제 많이 먹으면 통증 약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진통소염제도 있고 타이레놀 계통의 진통소염제도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분류의 진통소염제도 있고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또 그런 것 또 근이완제도 있고 신경병증성 약에 쓰는 약들이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그런 약들을 다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속이 좀 괜찮아서 그걸 다 버텼지만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굉장히 약한 속의 편안함이 입증이 되어 있는 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먹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변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먹을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30이 넘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같은 거를 회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시는 게 좋고요. 40이 넘으면 나라에서 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시경도 또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하시는 게 좋고 질문들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것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맨살 접촉, 캥거루 케어 이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하는데 참 행복합니다. 사실 이게 그 아이라는 거가 주는 만족감은 정말 결혼과 출산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점들이 많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기의 부모의 자유로운 것들이 조금 많이 희생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 덕분에 얻는 그런 행복감은 우리가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기 때 효도 다 한다고. 정말 뭐 몇십 년치 효도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참 만족감이 좀 남다르고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소아정형외과 원장님이 계신데 요 사진을 제가 이제 올렸던 이유는 아이들이 키울 때 뭔가 이렇게 우웅한 소리가 들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요 공기청정기를 최대한 센 걸로 했더니 얘가 조금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올려서 제 개인 SNS에다 올려갖고 야 이거 되게 좋다 그러면서 딱 올렸더니 그 원장님이 딱 제 아들 뒤에 이제 있는 거 모습을 보시고 너무 어렸을 때 다리 벌려갖고 이렇게 세우면 위험하다. 그걸 이제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육아에 지친 아빠들, 엄마들 사진은 차마 올리지 못하고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제 올렸는데 참 지친 일들이죠.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한 사진들이에요. 목 뒤에 담이 결릴 때 이렇게 아빠가 저러고 이제 자는 모습을 보면 목에 담이 걸릴 것 같아. 애는 유연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약으로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죠.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목 뒤에 아니면 등이나 이런데 조금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봉 같은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고, 여러 가지 육아 아이템, 가사 아이템 중에서 저희 집에서 산 것들 중에 제일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요새 그렇게 안마의자가 참 많거든요. 요게 뭐 누가 한 분 올리셨는데 백색소음 맞습니다. 그 백색소음이 이제 공부할 때도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정말 신생아들한테는 그게 왠지 모르게 조금 드라이기, 청소기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돌 때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되는데요. 이 사진을 왜 올렸냐? 제 아들이 좀 유달리 식탐이 있다, 좀 잘 먹어서 밤에도 그냥 엄마 아빠를 귀찮게 할 정도로 그 우유를 달라고, 분유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좀 과체중이 됐어요. 이게 지금 100일 때입니다. 9.8kg. 이 10kg라는 숫자가 아이가 자라면서 아픈 곳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들고, 그리고 애가 움직이고 바닥에 있는 걸, 위험한 상태를 어른들이 자꾸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좀 가벼운 것들을 하는 것보다 무거운 걸 할 때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머님들 이렇게 오시면 허리가 아프다고 오세요. 그러면 허리가 아플 때 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애가 몇 개월 정도 됐느냐, 그럼 대충 몇 킬로 정도 되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고, 애가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10kg 정도 되면 굉장히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남자분들은 많이 여기시는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본인의 몸무게에 비해서 한 5분의 1 가까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래쪽에서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그냥 허리만 숙여서 들어 올릴 때 애가 만약에 버둥버둥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허리가 조금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픔을 계속 여러 번 느끼다가 참다 하면 그 결국에는 쌓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움직임이 증가하고 아이 무게가 증가하면서 보육자는 이제 아픈 것도 늘어나는 거예요. 업무 증가, 가사도 마찬가지죠. 기저귀, 젖병, 목욕 등, 이걸 예전에는 다 수동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틀리는 거 있죠. 손목을 비튼다든지 뭐 닦는다든지 손가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고, 출산을 하게 되는 건 엄마가 출산하잖아요. 아빠가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데, 애 아빠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의 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몸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엄마들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가를 받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애를 보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편들은 한 3일 출산하고 나서 바로 또 출근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일하고 와서 집에서 엄마들은 다 계속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본 가사까지. 기본 가사를 평상시에 안 해본 분들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로딩이 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다행히 서방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애는 저절로 크는 게 아니더라. 요때 이제 신생아 때기에 먹이고 나면 트름 시켜줘야 되고, 트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애가 졸리면 눕혀주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바꿔주고, 때 되면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 중간중간 과정들이 전부 다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런 사진들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자세가 제가 숙이고 있죠?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하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이게 귀엽다고. 이게 등 쪽의 통증, 목 통증을 다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때가 한 4kg 정도 되는데 좀 가볍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마라톤을 뛰고 난 다음에 아니면 등산을 하고 난 직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예. 어머님들이 그 상태에서 애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약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도 못 자. 왜? 애는 중간중간에 자다가 깨서 보육자를 귀찮게 하거든요. 등 아플 때, 목 아플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하세요. 눌러주고 막 목하고. 예. 그리고 또 안 되면 온갖 보조기, 안마의자 다 사용합니다. 스튜디오에 제 아들이 난입을 했는데 예, 안녕.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안마의자 집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예. 요것들도 제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 가져왔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도 목욕을 시킬 때, 이렇게 욕조 아니면 화장실에서 좀 많이 하죠. 그런 경우에 엄마가 이제 허리를 써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바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안전한데 엄마는 허리 통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상황뿐만 아니라 이 앞 뒤에 뒤처리도 되게 힘들어요. 저희 이제 거실에 바닥에다 이제 놓고 하는 건데 그냥 물을 다 떠와야 되고 나중에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또 물을 다 옮기고 그 무거운 것들 다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애 몸무게가 10kg에 이게 저 정도 되는 욕조의 물이라고 그러면 가득 채운 경우를 들지는 않겠지만 절반만 차도 한 10kg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 2리터짜리 생수병 6개 그러면 12kg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갑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은 여기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애를 기저귀를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곳인데 집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애가 위험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안전과 그리고 양육자, 보육자의 건강도 생각을 해가면서 조금 육아와 가사를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죠. 포대기. 외국에서는 요새 포대기가 되게 인기라고 그러는데 이 포대기가 사실은 통증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포대기가 유발을 시키느냐?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개가 몸이 앞으로 숙여져요. 몸이 앞으로 애가 무거우면 점점 이렇게 숙여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허리에 무게가 많이 걸리게 되고 애가 버둥거리는 거를 업고 있는 사람이 잘 잡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애가 양육자의 등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지죠. 애들이 좀 크게 되면 아빠가 뭘 하고 있든지 위에 올라와서 아빠 목을 누르게 돼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긴 한데 이때 참 행복하긴 합니다. 예, 보시면 지금은 한두 명인데 옛날에 4-5명 어찌 키웠을까요? 줄줄줄줄.
애가 애를 키운다. 그러니까 저절로 크진 않는데 한꺼번에 키워서 애들끼리 이제 키우고 많이 그렇겠죠. 논에 줄도 매달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보기 자유로운 양손.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이런 포대기의 개량형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허리를 좀 보호하고 일종의 복대 같은 것처럼 딱 잡아주고 거기서 이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딱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도 앞쪽으로 함께 볼 수 있고 아이가 뭘 하는지 잘 알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육자가 이제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먹인다든지 뭐 이런다든지. 여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게 등산용으로 약간 이제 배낭처럼 나온 건데 좀 큰 애들까지도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도 충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거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때는 되게 이제 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또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가족이 조금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혼자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에 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훨씬 더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혼자 보는 게 힘든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양육을 맡겨 놓는다면 그것만큼 조금 무책임한 것도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함께 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두 분이서 페어로 이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특히 이제 정신없는 남자애들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한 분은 보시고 한 분은 뭐 다른 걸 하시고 그러면, 1년에 예전에 뭐 조금 안 좋은 아이가 자동차 뒤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태우고 갔다가 뭐 발견 못했다든지 그런 일들은 전혀 있을 수 없거든요. 부모님들도 잘 드셔야 돼요. 가사와 육아를 하려면 굉장히 잘 드셔야 되고, 애를 먹이느라고 본인을 신경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육아를 보실 때 본인이 먼저 먹고 애를 먹이고, 아니면 같이 뭐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애들은 사고를 많이 칩니다. 조금만 이제 뭐하고 있는지 딴 데 보고 있으면 자고 있는데도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가드를 해놓으면 가드하고 침대 사이에 저러고 들어가 있어요. 참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픈 부위들도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사고도 점점 늘어납니다. 다 잠궈 놔야 되고, 이 위를 어떻게 올라가냐, 이게 아직 얘가 잘 걷지도 못할 때인데도 이 위를 이렇게 올라가요. 다 꺼내놓고 뭐 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딴 거 하고 있다가 확 놀라서 이제 다가가시죠. 그리고 번쩍 들어 올린다든지 하다가 윽 하고 허리 아프다고 딱 그렇게 되고, 목 확 돌렸다가 목 아프다고 딱 하시고. 자는 모습이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잘 때가 제일 예쁘고, 그래서 잘 때도 엄마 아빠 찾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토닥토닥 하는 애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베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지만 점점 크면 클수록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운동하고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애가 좀 크면 한 3살, 4살 되면 이제 어린이집도 가고 또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러면, 전담해서 양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운동을 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라테스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뭐 요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운동들, 예를 들어서 뭐 헤비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를 하는 것도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근육량을 키운다든지 하는 것보다 유연성을 더 키우고 통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필라테스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1대1로 받으시면서 어떤 자세에 대해서 교정을 받는다든지 스트레칭 하는 것을 본인에 맞게끔 하는 거 정도를 받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운동도 좋지만, 운동을 하시는 거는 뭐 예전에 하셨던 운동들이라면 다 하시는 게 좋고, 심폐지구력을 위해서 뭐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아니면 나 예전에 골프를 쳤어, 테니스를 쳤어, 통증이 안 생기는 정도로 하시면 좋은데, 연세가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 그러니까 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구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보다 성악을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성악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앓고 있는 강직성 척추염인 경우에는 점점 폐활량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가슴에 폐활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슴뼈, 그러니까 갈비뼈라고 그러죠. 갈비뼈의 가동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폐활량이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악을 조금 하라고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성악을 하면 노래가 크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세가 바르게 되겠죠.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느라고 어느 정도 심폐지구력도 좀 키워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제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 똑바로 이게 서 있게 되죠. 예. 제가 해봐서 좋아서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함에도 불구하고 아프신 데가 점점 많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늦기 전에 빨리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큰 병 만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약을 먹거나 뭘 하지 않더라도 물리치료,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돌 되기 전에는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드시지 않고 물리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완화시켜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보조기 착용, 보조기 같은 경우에 빨리 차면 찰수록 좀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조기를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엄지 보호대예요. 엄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만 시켜줘도 통증이 좀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계시는 경우라면 계속 통증이 심해지다가 관절염까지 생겨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보면 안타깝죠. 저도 알아요. 애 보다 보면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고 병원이 그때 되면 문 닫고 있고,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릎 보호대도 있고 팔꿈치 보호대도 있고, 팔꿈치도 의외로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들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고, 무릎 보호대도 무릎은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보호대를 하면서 필요하면 바르는 크림 같은 거, 애들 키울 때 냄새 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어른들보다 냄새를 굉장히 잘 맡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들도 그렇지만 파스 냄새가 굉장히 역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역하지 않은 크림 타입의 제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조금씩 사용하셔도 되고, 이게 중간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손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마르고 나서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애를 만지시는 게 좀 좋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허리 수술하거나 환자가 이제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신 경우에 보조기처럼 채워드리는 건데, 허리 보조기를 채울 때 설명을 드리기를 너무 오랫동안 차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차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딱 아플 만한 상황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좀 이따 애를 목욕을 시켜야 돼. 그럼 그 순간에는 계속 허리를 써야 되니까 조금 보조기를 차면 좋잖아요. 그럼 그때만 차야지, 애를 보는 내내 하루 12시간, 24시간 계속 차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보조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보조기들 굳이 뒤에 심지가 있는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밴드 같이 돼 있고 그냥 꽉 조여지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셔서 여름철이다 싶으면 그냥 뭐 굵은 밴드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되셔도 되고, 겨울철에는 내가 만약에 조금 힘이 들고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지지대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진찰을 빨리 받아보셔서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더 통증 자체를 좀 짧게 해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좀 신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그 우울증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주부들, 전업주부들 분들 중에서도 많지만, 그냥 전혀 그런 거 없이 부지불식간에 애를 낳고 나서 사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사는 우울증이 오시고, 심지어는 전업주부, 아빠가 전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우울증이 있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그리고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증에서도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을 약하게 좀 쓰는데, 항우울제를 저도 이제 통증이나 또 약간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먹어봤는데, 빠른 시간 안에 진료를 받고 적절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관해서 상담을 받고 그러는 것들이 신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담 받으시는 데 가셔서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정신과적 치료도 받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허리 보조기는 하루 종일 말고 그때그때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직장 다니다 운동 유튜브를 데리고 같이 운동하는 분, 운동 자체도 이런 우울증이나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것들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보라고 그러면 잘 안 봐요. 그리고 추천해드려도 저도 잘 안 봐요. 근데 요새 보면은 만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웹툰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추천을 받아갖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정말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요거 찾아보시면 정말 감동 받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의사들의 진짜 모습을 모르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시는 그 의사생활은 우리가 환상 속의 그런 의사생활이고, 우리가 저런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모습이지만 여기 보시면 내과 박원장이라는 그 네이버 웹툰을 보면 정말 조금 희극화되어 있지만 비극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고요. 강직성 척추염에 관한 웹툰도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하루는이라는 그 웹툰인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예요. 그래서 담담하게 본인의 이제 와병기를 이제 그리고 있는데 저도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누웠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그리고 아내가 그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해주는 거에서 항상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웹툰에 나오는 거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라고 많이 공감이 가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열심히 봉사활동도 다녔고 열심히 일도 하고 오른쪽 편에 이제 보여지는 그림은 서울대학교 전체 홈페이지에 잠깐 올라왔었던 건데 사실 백로민 교수님 팀에 제가 이제 마취과 의사로 가서 베트남 아이들 그 얼굴 수술해 주는 거, 입 수술해 주는 거를 보조해서 가는데 애를 그때 마침 제가 이렇게 잘 안고 있어서 그 사진을 지금 이때부터 제가 육아를 잘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10년 전 사진인데요. 육아와 가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시지 말고 또 그렇다고 뭐 어떤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일종의 우리의 생활입니다. 뭐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애가 너무 좋아요. 네, 아들이 너무 좋고 아내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가사를 하다 보면 천사와 악마처럼 아내하고도 또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이제 아들한테 조금 소리도 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슬기로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런 아픈 것들을 좀 잘 조절하고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미연에 잘 알아서 대처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평촌 서울 라오병원에서 이제 그 광고를 하는 게 오늘은 운동하셨나요? 라고 해서 보시면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가까이 운동법이 나와 있어요. 미연에 어떤 아픈 부위들을 조금 더 방지하고자 우리가 애를 볼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이게 정신 없는데 이런 어떤 스트레칭이나 운동법들을 내가 조금 손목이 약하니까 손목을 클릭해서 좀 운동을 해본다든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미리 어깨를 조금 운동을 해본다든지 목이 아프면 목을 좀 아픈 걸 운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기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라고 배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질문들이 올라온 게 있으면 그걸 좀 보려고 그랬는데 볼까요? 저기 보면은 MRI 상으로 심하지 않은데 제 통증과 매치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롤로 주사와 말초 신경 차단술 시술을 받았는데 한두 달 지나면 또 통증이 운동하시면서 지나 고통이 심합니다. 그게 참 검사상으로 멀쩡한데 제 증상은 조금 나한테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되죠.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엑스레이, CT, 초음파, MRI 이런 것들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면 해부학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몸은 해부학적인 변화가 나기도 전에 아플 수 있죠. 기능적으로
근육이나 인대의 통증 유발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흔히들 환자분들이 오셔서 얘기하기를 담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담이 걸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죠.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근육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그 원하는 방향대로 쓰여지지 않고 조금 더 뭉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제 해서 그거를 예전부터 우리가 쓰여왔던 단어인 담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유발돼요. 그런 경우에는 주사도 맞고 신경 차단술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통증이 좀 좋아졌어. 그러면 다시 또 옛날처럼 막 쪼그리고 앉아갖고 뭔가를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설명을 했는데 운전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전을 할 때 너무 뒤로 젖히고 운전한다든지 너무 낮은 자세로 운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꼬치꼬치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면 평상시 하는 일이 어떤 거 있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좀 많이 했었는지. 프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운동하는 거 연습하는 시간 또 시합을 하는 시간 앞 뒤로 더 많은 시간을 분배해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뭔가 했을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 부상의 위험이 실생활에서 보면 아픈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좀 좋아졌는데 에이 또 괜찮겠지 그러면서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았을 때 시점에서 통증을 느껴지는 그 기간만큼 점점 뭐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딱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다시 좋아지는 지점까지 낮춰주려면 그만한 기간이 걸려야 되는데 딱 뭔가 시술이나 약을 먹었다고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다시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악순환을 그리게 되면 점점 안 좋아져서 어느 순간 보면 해부학적인 MRI나 CT, 초음파를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죠. 자, 질문들이 조금 들어오는데 볼까요? 왼쪽 어깨와 팔 전체가 아프다고 파스를 5, 6, 7개를 붙이고 계십니다. 괜찮을까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파스를 너무 많이 붙이면요, 오히려 파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운동 테이프 같은 걸로 보조하는 테이프가 있어요. 파스를 왜 5개, 7개 막 붙이는 게 좋지 않냐면 흡수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파스 종류에 따라서 그 포함된 성분들이 좀 다르긴 한데 너무 많이 붙이지 말라고 하는 파스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파스를 또 오래 붙이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붙이는 걸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조기 같은 경우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요. 어깨, 팔 전체, 그리고 아프다고 병원에 안 가셨다고 그러면 병원을 꼭 가시는 게 좋고요. 오늘 아침 신경차단 주사 맞았는데 지금까지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아팠던 통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뻐근한 통증이 더 심하게 있는 건지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뻐근하실 수도 있어요. 주사 맞고 우리가 신경차단 주사라는 거가 제 전공이라서 이제 잘 설명드리자면 신경에다 직접 놓는 게 아니고 신경 주변에 우리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이제 약을 뿌려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그 약제 자체가 들어가 있는 효과 때문에 신경이 좀 압박이 가면서 느낌이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퍼지면서 약효가 나타나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방사통인 게 어떤 느낌이냐면 글로 읽어봐도 잘 어떤 느낌이죠. 우리가 그
쥐났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쥐났을 때는 딱 그 아랫부위가 뭔가 이렇게 찌릿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근육이 뭔가 이렇게 쫙 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방사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여기 팔꿈치에 보면은 신경이 하나 지나가는 게 있어요. 콱! 책상에 어디에 딱 찍혔을 때 찌릿한 느낌 있죠. 그 찌릿한 느낌 때문에 얼얼하고 뭔가 이렇게 막 통증이 느껴지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방사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신경을 관련된 느낌인데, 그게 이제 다리 쪽으로 나타나면 다리 쪽으로 쭉 나타날 수 있고, 뭐 이 모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뒷면이고 등 쪽이고 이게 배 쪽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갛게 튀어나온 게 이제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서 요 노랗게 되어 있는 신경을 이제 누르는 거거든요. 누르게 되면 여기 꽉 찍어서 아픈 것처럼 이 신경 줄기를 따라서 쭉 그런 저린 느낌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 방사통들이 느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요게 튀어나와 있는 것, 여기는 이제 보여지기, 모형에 보여지기 좋으라고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누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리 하지 쪽으로 이제 증상이 오겠죠. 그 증상들이 오게 되면 여기다 이제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신경 차단 주사를 놓게 되겠죠. 방사통이 다리 저린 느낌하고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다리 저린 느낌은 조금 우리가 쥐났을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질문들은 이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시술을 할 수 있으면 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시술하고 수술하고 했을 때, 시술이 가능한데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순간 찌릿찌릿한 느낌. 그래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드리고, 그 댓글과 뭐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쩍쩍쩍 해주시면 좋고, 1시간 딱 지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생방송이 묘미는 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